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된 사례가 되겠어요. 예. 앞서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서 피고인, 그 다음에 죄명, 공소사실, 그 다음에 적용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공소사실이 뭔지를 확정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공소사의 특정이 되겠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공소사실 특정에 대해 논하고 다음 사례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본다면 필로폰 투약 혐의자 모발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그중 모근으로부터 2 내지 4cm 부분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검사는 이 필로폰 투약 혐의자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7년 2월경에서 같은 해 3월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등지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에 투약하였다. 자, 과연 이것이 공소사실의 특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앞서 특정한 시점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특정한 시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 누가, 그죠? 우리의 육하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중에서 과연 그런 내용이 법원이 심판할 때 또는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할 때 앞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본다면, 예, 기간이 2007년 2월경에서 3월경까지 사이고요. 2월부터 3월 사이에, 그리고 대구 달성군 등지에서, 달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군인데요. 그러면 그 달성군 어디냐라고 하는 장소가 과연 확정됐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회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몇 회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각각 특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던 그런 사건이 됩니다. 결론으로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피고인이 특정한 날짜가 정해져야지 내가 그날 뭘 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소위 말해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공소사의 특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예, 공소사실은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공소장이 된 범죄 사실이다. 이것이 이제 심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문제는 여기서는 이거예요. 얼마만큼 특정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 준비를 위한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방어권 행사가 용이해지죠. 그렇지만 검사의 공소얘기는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기준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이건 고려사항이 되어 있고요. 판례는 그래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범죄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라 해야 되겠다. 공소시효 있죠. 그 다음에 장소는 토지 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라 해야 되겠다. 방법은 범죄의 구성 요건을 밝히는 정도라 해야 되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포괄일제의 경우가 되겠는데, 포괄일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및 횟수, 또 피해액의 합계,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는 정도로 족하겠다 이렇게 봤어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 보건대, 피고인은 기간이 약 2달에 걸쳐 수회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모근으로부터 2 내지 4cm 부분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서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는데, 0.03g이라는 투약량은 메스암페타민 투약자들이 보통 1회 투약하는 최소한의 단위로 알려져 있고, 투약 방법 역시 어느 것이나 메스암페타민 투약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막연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또 투약 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한 가능성이 농후해서 심판 대상이 한정되었다 보기 어렵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메스암페타민을 몇 회, 수회라고 되어 있지만 적어도 몇 회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고 투약 방법도 일반적인 투약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본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반해서 무효인데 해당되겠죠.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특정의 기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가 밝힌 거. 두 번째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의 특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피고인 A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장소란 얘기죠. 필로폰 불상의 양을, 그것도 얼마의 양인지 몰라요.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특정되느냐 이건데요. 자, 이건 이제 결론만 기억해도 되겠죠? 사안의 경우로 보게 되면 공소장의 불상의 장소라는 표시만으로는 토지 관할을 가늠할 수 없고,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라고 할 수 없죠. 따라서 특정되지 못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건 뭐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예비적 태길적 기재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봤던 것처럼 예비적 기재가 뭔지 태길적 기재가 뭔지 기억하실 거고요. 이럴 때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범위, 순서,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허용 범위에 대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별개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예비적 태길적 기재를 인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심판 대상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이미 정리해놨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순서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상소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사부재리 효력이 나와 있는데요. 예비적 태길적 기재의 경우 일부에 대해서 실제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 효력은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 이 점을 보게 되면요,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별개의 범죄라고 한다면 이게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사실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좀 잘못이다, 한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비한정적으로 간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비적 태길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유죄 판결의 확정 이후에 자녀 범죄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확정 판결,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하게 되면 이건 면소 판결 사유가 돼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소장 1번주의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어요. 뭐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별도로 논의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제가 서두에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어 있고 7번 사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는 경우 검사는 폭행죄로서 공소제기할 수 있는가? 이건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친고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취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강간죄인데 말이죠. 요게 예, 이거에 대해서 처벌하려면은 과거에는요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소가 없어요. 그러자 검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러면 강간죄의 수단인 그죠?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죄로 예, 이게 수단이잖아요.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폭행이나 협박죄로 기소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안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죄로 기소할 수 있겠는가? 이제 강간죄가 친고죄였을 때의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문제되느냐면, 공소제기 효력, 이른바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친고죄에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놓고 보게 되면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없죠. 만약에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없는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고소가 있다면 이것은 강간죄에 대한 고소로 볼 여지가 있게 됩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상. 예. 자, 그런데 강간죄 자체에 대한 고소가 없을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소하게 되면 공소 불가분의 원칙상 강간죄까지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형식의 공소제기가 가능하겠느냐, 여기서 문제됐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없으니까 이 결론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 나오죠. 그래서 일제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소제기 효과는 공소장이 된 피고인과 그 사실과 동일성과 단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미친다. 좀 너무 거창하게 써놨는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단일성과 동일성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세요. 공소제기 효력은 단일 사건의 전체에 미치고 동일성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공소사실의 단일성은 수송법적 행위의 단일성을 의미하고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시점에서 과연 그 범죄가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겠느냐의 문제고, 반면에 이것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 행위가 결합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제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하겠느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일제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판례는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설과 적설 대립이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직무유기죄와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범인도피죄, 이것이 하나의 행위로 인한 거니까 이거는 상상적 경합범위 되겠죠? 예, 과형상 일죄가 되는데 이때 검사가 직무유기죄만 공소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그래서 일제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인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형사소송법 427조 제2항 앞에 그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 어디가 있죠? 제가 조문을 본 듯한데 얼른 못 찾겠네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427조 제2항입니다. 네. 247조 제2항은 일제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는 전제에서 규정된 것이랄 것이므로 적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일제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미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이 사건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을 내려보시죠. 여기서는 이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물어본 게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검사는 폭행죄로서 공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공소 불가분의 원칙상 강간죄로 기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건 허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사례 문제가 나왔는데요. 함정수사, 피고인의 불출석 등 굉장히 아주 복잡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이 사건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 전체를 끌고 가기보다는 그 사실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이유를 기억하면 돼요. 법적 판단과 이유를 기억하자. 그래서 워낙 이 덩치가 큰 사례라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함정수사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이 대목 B로 하여금 갑의 절도를 종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절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절했다가 결국 승낙하고 그 다음에 밤에 B와 함께 C의 집에 들어가서 현금을 훔쳤어요. 예, 첫 번째 범행입니다. 그러나 C 집합에 나오는 길에 미리 대하고 있던 A는 갑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현금과 귀금속을 압수하였고 압수수색 영장도 발받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네요. A는 검사에게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갑을 1범행에 대하여 특수절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사건에서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네, 절도를 종용해서 결국은 갑과 B가 절도 행위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사경 A는 갑을 현행 범위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사경 A의 갑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갑으로부터 압수한 절취 부분의 증거 능력 인정이 가능하겠느냐. 이건 어떤 논점이 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체포가, 이 수사가 바로 함정수사에 해당돼서 과연 현행범 체포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 있고, 만약 이것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한다면 이러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있겠는가? 이건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의 문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함정수사를 기초로 하는 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여기가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 이게 잘려서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나에서 보게 되면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요 나는 그 각각 우리 진도를 나가면서 제가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라고요? 예, 함정수사로서 위협한가? 라고 하는 문제. 또 만약에 그것이 위협한 함정수사라고 한다면 이에 기초한 체포가 적법한가? 또 나아가서 압수가 적법한가? 만약에 압수가 부적법하다면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리했어요. 함정수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임의수사로 보지만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와 그 다음에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로 나누어서 우리 판례는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함정수사로 보지만
기회제공의 함정수사는 함정수사로 보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위 유발의 함정수사는 위법이고, 기억나시죠? 예. 이른바 수사의 신의 측에 반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럼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처음부터 절도의 의사를 갖고 있었어요.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승낙하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로 봐야 되겠고,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라고 한다면 수사의 신의 측에 반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결론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사안에서 갑은 전혀 절취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지만 A의 정보원 B가 계속 권유하는 등 범위를 유발해서 절도에 당한 것이므로 이는 범위력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이거는 부적법한 수사가 되겠다. 위법한 수사가 되겠다.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한다면 이에 기초한 체포나 압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즉, 요거는 이제 수사의 위법과 그 강제처분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요. 이른바 위법 수익 증거 배제법칙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수사가 위법 수사였고 그를 통해서 어떤 증거물을 획득했다면 이 증거물도 뭐죠? 요 위법 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물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위법 수익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리가 이런 경우에도 위법 수사를 전제로 한 강제 처분인데 이것도 수사예요. 여기에도 이 법리가 똑같이 적용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자, 만약에 이걸 허용한다면은, 그러면 이 위법 수사는 억제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거를 적법하게 본다면, 저라면 이 위법사를 할 거예요. 함정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정사를 억제하려면은 이것도 허용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 수사위법이 그 수사상의 강제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가?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예, 적정 절차의 원칙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위법사에 기한 강제처분도 위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함정수사로 인하여 압수가 위법하게 된 이상 위법한 압수로 인해 취득한 압수물 역시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범 체포도 위법이고 결국은 함정수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한다면 그에 기초한 현행범 체포나 압수는 위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압수물도 역시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돼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설문나는 뭐냐면 1심 진행 중에 갑과 그 변호인이 1범행 관련 수사가 함정수사라는 이유로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정한 후에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때 법원의 재판이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피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유에 해당하느냐, 피고인이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재판이 가능하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이 가능하다면 예컨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증거 동의도 해줄 수 있느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설문나에서는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원래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적 개정 요건인데 그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서는 예외에 해당하는가, 또 만약에 예외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단 퇴정한 경우에 법원이 어떤 범위 내에서 재판할 수 있느냐, 예. 또 변호인이 무단 퇴정했을 때에도 공판 규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출석 없이도 재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건데요. 피고인이 법인이거나, 뒤에 다시 나옵니다.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과료예요, 사건이거나 즉결심판 사건이거나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하는 경우이거나 또 약식 명령에 대한 정지재판이 청구된 경우이거나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죠?
피고인이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여기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피고인이 무단 퇴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 재판한다면 어떤 범위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학설 이름이 붙여놨는데요. 방어권 남용설은 우리 형사소송법 330조를 적용해서 판결만이 아니라 뭐까지 가능하다고요? 이건 방어권 남용으로 와서 증거 조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증거 동의도 의지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공정성설은 법원의 판결과 심리는 할 수 있지만 판결과 심리는 뭐냐면 증거조사예요. 증거동의 의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만 가능하다고 보겠어요? 판결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적법 절차설이 되겠어요.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판결만 330조 판결만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방어권 남용설이에요. 피고인이 재판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330조에 의해서 재정 없이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여기 심리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대법원의 입장대로 가시면 됩니다. 변호인 무단 퇴정한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이때는 우리 판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설문단데요. 1심 재판 진행 중에 검사는 갑의 다른 특수절도 범행, 즉 두 번째 범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 상습 특수절도죄로 추가 기소하였는데 심리 과정에서 첫 번째 범행과 두 번째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일죄를 우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 이거는 포괄 일죄니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일죄니까요. 인정됩니다. 그럼 추가 기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추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죠. 이중기소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죠? 이때 검사가 취할 조치를 뭘까?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상습 특수절도죄로 추가 기소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 추가 기소한 것을 다시 물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 기소를 철회해 줘야 되겠죠? 검사가 취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위 추가 기소가 이중 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 논하라 이건데 만약에 동일한 앞서 우리가 공소제기 효력에서 봤던 것처럼 공소제기가 하게 되면 그 공소장에 대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게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상습 특수절도죄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공소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추가로 공소제기했다면 이것은 이중기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중기소가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사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이 이것을 마치 공소 취소한 거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봐서 심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법원은 검사에게 소위 말해서 이게 성명호 판단이라고 하는데 검사에게 지금 너가 검사가 제기한 그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 그런 의사를 네가 갖고 있느냐? 이걸 확인한 다음에 심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설 대리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판례 입장이 뭔지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취할 조치,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이건데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새로운 범죄 사실은 공소장에 추가해 줘야 됩니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거죠. 다만 이 공소장 변경은 어떤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그랬어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포괄일죄로 밝혀진 이상 기본적인 점에서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공소장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 취소하고
이 새로 추가된 내용은 공소장 변경으로 하면 됩니다. 결국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 사실에 추가 기소의 공소장에 의지하는 범죄 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 범행으로 변경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에 맞춰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반면에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가 취할 조치예요. 만약에 그런데 검사가 공소장 변경하지 않고 않는 경우에 추가 기소가 이중 기소에 해당되는, 이건 뭐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소 제기 효력은 일제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전부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죠. 이 2항입니다.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건의 경우에 조건이 피고인이 같고요, 사건이 단일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요건이 되겠어요. 이때 사건이 단일한다는 얘기는 소송법상 일죄이거나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됩니다. 자, 사안의 경우에 두 개의 범죄 사실이 이미 포괄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렇게 본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제기된 공소는 이중기소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327조 제3호에 따라서 여기 나오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중기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포괄일제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학설 대립이 있어요.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한 것으로 의지해 주자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다, 성명호 판단서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법정에서 검사의 성명이 있는 경우, 즉 검사의 뜻이 뭐냐, 이거를 법원이 확인한 다음에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의사가 확인된다면 그때는 공소장 변경을 한 것으로 봐서 실체 재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포괄일죄를 단순일죄로 기소된 후에 나머지 범죄 사실이 포괄일죄로 추가 기소되고 단순일죄의 범죄 사실도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를 고소하는 행위의 일부라고 밝혀졌다면 그 추가 기소에 의해서 전후 기소된 각 범죄 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 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실질에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검사의 성명에 의해서 추가 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포괄일죄를 고소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한 개의 죄에 대해서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그 추가 기소에 의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 전부에 대해서 실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즉 추가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의사가 뭔지를 확인해라, 이거죠. 검사의 의사가 공소장 변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실제 재판을 할 필요가 하면 되는 것이지 추가 기소 부분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명호 판단설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추가 기소된 부분은 이중기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중기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중기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검사의 의사는 앞서 우리 법원이 판시한 내용처럼 검사는 이렇게 보는 거, 검사의 의사는 그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봐서, 그렇다면 추가 기소된 부분을 공소 취소할 필요가 없이, 즉 공소기각 판결할 필요가 없이 추가된 부분은 공소장 변경으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문 라를 볼까요?
1심 법원이 포괄일죄인 1범행 및 2범행 중 1범행에 대해서는 유죄, 2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음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일죄인데요. 이거 제가 1과 2로 나눌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죄고 2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런 얘기죠. 이게 단순일죄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문이 일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상소할 이유가 없죠. 근데 얘는 상소할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상소할 이익이 있고요. 여기는 상소할 이익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상소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심판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럴 경우라고 본다면 유죄, 무죄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검사만이 상소했죠? 만약에 검사만 상소했다면 그러면 유죄 부분은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유죄 부분도 다시 심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때는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을 모두 심리해 줘야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피고인만 상소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는 무죄 부분을 다시 심리해서 유죄로 바뀌는 것은 피고인에게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불이익병해범죄 원칙이 적용돼서 이때는 뭐죠? 유죄 부분만 심리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문 라에서는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가 가능하냐, 이게 상소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해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상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 입장을 보시면 되겠어요. 판례는 포괄일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무죄, 일부에 대해서 유죄 등의 판결이 두 개로 나눈 경우에는 일부 상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일부 상소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디까지 심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역시 이 점에 대해서도 학설은 나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나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했다. 상소했다. 이게 어떤 거예요?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무죄 부분을 다시 들먹거리는 것이 피고인에 좋지 않죠. 그래서 환송 전 항소심에서 포괄일죄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예, 이게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포괄일죄니까요. 다 상소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받은 항소심은 그 무죄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 판단하여 유죄 선고할 수 없다 해서 뭐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반면에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했다면 검사만이 한 거죠. 그러면 역시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소하지 않았어요. 그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피고인이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럼 유죄 부분도 과연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거를 우리 대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검사의 상고는 그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므로 유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뭐가 된다고요? 심판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포괄일죄 전부에 대해서 심판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우리 교재의 내용이 종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소라고 하는 부분은 맨 뒤에 나오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소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공소시효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뒤에 보시게 되면 공소시효와 관련된 사례도 좀 나오고 하니 그럼 여기서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공소시효 그 이하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끝나면은 공판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깐 쉬세요.